오늘부터는 고양시 최대 격전지라 할 수 있는 덕양구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로 정치인 고철영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번 코로나 사태가 고양시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독자분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18세기 유럽을 휩쓴 전염병 패스트. 그 패스트 그 전염병 이래 그 가장 큰 이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그 우리나라의 그 중국으로부터 상륙했을 때 처음에는 사실 좀 우왕좌왕한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 국민들이 단결을 해서 특히 의료진들이 너무나 희생 봉사 정신을 발휘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동 국가 TV를 여러분들 매일 보시죠. 거의 초토화하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의 최고다, 이렇게 연일 칭찬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드시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흘렀을 때 세계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코로나를 잘 방어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에서 지자체에서 최고로 코로나를 제일 잘 방어한 이 지자체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2,800여 명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 수사관들, 소방대 수사관 대원들, 그리고 108만 고양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뤄낸 쾌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 고양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고양시 시민들은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곧 종식이 되게 되면 우리는 만만디 이재준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고향 이 공무원들이 이 망가진 경제를 제2의 한강의 기적, 경제 재건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숙제가 이건데 이것까지만 제대로 해내기만 하면은 이재준 시장은 세계사의 인물이 되는 거고, 공무원들과 고향 시민들은 세계사에 남을 이 역사적인 일을 해내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이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은 바람인데 이 코로나라는 이 큰 사건을 넘을 만한 어떤 이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변 조직이 막강한 이 더불어민주당이 조직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운이 이번에는 야당을 안 따르고 다시 한번 진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검증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후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명수 후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문명순 후보를 개인적으로 만난 게 1년 6개월 전입니다. 참으로 당차고 야무지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고향 시민들을 접촉하는 그 과정이 진정성도 있고 굉장히 열정적이라서 제가 딱순이라는 애칭까지 붙여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 기호 2번 문명순 후보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과 이상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딱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고양시장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강렬하게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좀 과하다 할 정도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양시장이 좀 고양시 행정을 잘 이끌어가서 고양 시민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려는 뜻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근데도 이재준 고양시장은 묵묵히 제가 비판하는 것을 겨우게 수용하면서 또박또박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게 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외적이 침입을 해왔는데 아니 장수를 갖다가 뒤에서 흔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든 힘을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2,800여 명의 공무원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은 제가 이재준 시장한테 또 2,800여 공무원들한테 잘못하면 채찍을 댈 것인지 아니면 웃음으로 이 사람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줄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호 2번 문명순 후보께서 며칠 전에 서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욕심 없고 어리버리한 녀석 이재준 고양시장, 욕심 없고 어리버리한 녀석 이재준 고양시장, 이렇게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문명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 유튜브 방송이 저한테 왔을 때 이걸 들어보고 참 너무나 안타깝고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내치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재준 시장이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 있고 외치 다시 말하면 코로나를 대적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제대로 이걸 홍보를 못해가지고 이 고양시가 세계 유명한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제대로 방어했다는 이거가 전 세계에 알려지도록 그걸 홍보를 하라고 내가 공보실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제대로만 홍보가 되면 고양시는 이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전 세계인들이 이 코로나를 이렇게 잘 방어한 고양시가 어떤 것인가, 고양시 국민성이 어떤가, 이걸 보러 관광을 하러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코로나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명순 후보가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재준 시장을 향해서 욕심 없고 어리버리한 녀석 이재준 고양시장,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문명순 후보가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 문명순 후보를 따르는 그 동지들을 잘 결성하고 규화까지 한 건 좋았는데 지금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얘기가 들고, 그리고 내부 총질이 일어나가지고 내부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참 이걸 제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명순 후보한테 참 제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했고 그러는데 이런 두 가지 사태가 벌어지면서부터 이 고양 시민들이 이 급속도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문명순 후보는 대책이 없을까요? 대책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는 지도력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력은 꼭
모든 사람을 융합시키고 이끄는 것도 지도력이지만 자기가 실수했거나 자기가 잘못한 거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런 재발 방지를 안 한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표명만 하면 오히려 더 이거를 애교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 후보는 즉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고양 시민과 이재준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문 발표하면은 뭐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도력으로 지도자로서 지도력이 있다 이런 것을 이 고양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안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검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제가 심상정 의원 같은 훌륭한 분을 검증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이거는 좀 난센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 선배로 인생의 선배로서 이 작은 조언 내지는 충고라고 생각하시고 그 심상정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고양시 정의당 동지들께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심 의원을 거함이라고 애칭을 지난번에 붙여드렸습니다. 배로 치면 제일 큰 배라는 뜻이겠죠. 바둑 격언에도 이 대마 불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함도 결국은 침몰이 되는 거고 작은 이 구멍 하나에 침몰이 됩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대마 불사, 결국은 대마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조금 더 겸허한 마음으로 제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국 사태 때 심상정 의원님께서는 그분의 정치 철학대로 조국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국민들의 그 분노를 많이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와서 정의당의 청년 위원장이 그때 정의당의 그 발언은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그 정의당 대표가 심상정 의원이 나서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은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4+1인지 요새 슈퍼 가면 2+1은 있지만 4+1은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4+1인가 뭔가 헷갈리게 해가지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드는 이 주역, 이 심상정 의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의원님 결국은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 된 걸 의원님도 아시고 의원님도 땅을 치는 거 아닙니까? 당했다고. 아니 서로가 기만에 기만하는데 누가 당했습니까? 당한 거는 대표님이 당한 게 아니라 고양 시민하고 국민들이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사기를 친다는 걸 다 알았는데 왜 국회의원이 되면은 제 일성으로 국회 가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가 앞장서서 선거법 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고양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열화와 같이 원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거 개정하겠다고 딱 말씀하시면 아마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심상정 의원님을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진 게이트가 8년 동안 고양 시민들 이 가슴에 그 한이 서린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의원님은 시민, 노동자, 서민을 위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연일 국회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진이 고양시의 고양 시민한테 이 횡포 갑질한 행위에 대해서 왜 공개적으로 말씀 한번 안 하시고 또
국회에서 이걸 왜 거론을 안 하셨습니까? 전 그게 고향 시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만 국회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이 지역구에 이 고양시에서 지역구에서 출마하신 의원은 지금 4분 중에 의원님만 남으셨기 때문에 의원님에 대한 이 의혹의 시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요진 게이트에 대해서도 지금 공약으로 빨리 처리하세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첫 일성으로 요진 게이트 해결하겠다고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내 모든 걸 바쳐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향갑 주민뿐만 아니라 고향 시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서 의원님 뒤를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류호정 27세의 여성입니다. 비례대표 1번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은 정의당의 상징입니다. 정의당은 그야말로 비례대표 1번은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법적으로 이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 겁니다. 왜? 정의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호정의가 이 1번을 받은 비례대표 이 후보가 그 대리게임, 다시 말하면 대리게임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대리시험을 본 겁니다. 이 대리시험의 논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기를 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리시험의 논란의 중심이 있는 이 유효정의를 비례 1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심상정 의원님은 대표 아닙니까? 다른 국민들, 고향 시민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묻지 마시고 의원님의 자제분인 28세 대학을 졸업한 이 자제분이 있습니다. 28세입니다. 이 유호정 후보는 27세고 그러면 이 대리시험이 대리게임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거를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자제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고향 시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에? 그러면 이 유호정 1번 비례 1번으로 이 선정의 자제분께서 28살 되신 자제분께서 옳다고 판단하면 저도 받아들이고 고향 시민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아드님은 93년생 26세로 정정해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심상정 후보는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심상정 의원님은 관록의 정치인이자 정의당 대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노출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고향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틀림없이 선거 임박해서 나오리라 믿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향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고향갑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큰데요. 판세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기호 7번 국가혁명 배당금당 고평기 후보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고향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출마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분도 당선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분이 당선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판세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호 2번 이경환 후보에 대한 뼈아픈 그 비판을 했는데 이경환 후보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수 언론, 보수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것이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보수 진영이 거의 고향갑도 단일 대오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갑의 특성은 뭐냐면 다른 고양시 다른 세 개 지역하고 틀리게 당과 인물, 당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약 반, 그리고 인물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반.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지역은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그 무당층이 지금 약 한 20% 내외가 되고 아직 결정을 못한 이분들이 어제는 보수, 오늘은 진보, 그리고 진보 이 지지자들은 오늘은 문명순 후보, 어저께는 심상정 후보, 하루가 다르게 이 표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당과 인물이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33%의 득표율을 올리는 분이 일단 당선권에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35% 올리면은 당선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이 60% 조금 넘는 이 진보층, 진보 쪽으로 오는 이 표심을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일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번만큼은 단일화가 어느 때 나타나느냐? 개표 당일날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를 한다는 건 의미도 없고 또 누구도 단일화를 꺼내는 사람은 무조건 여기서 이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개표 당일날 전국에서 이 국민들이 고향 시민뿐만 아니라 손에 땀을 쥐면서 이 개표 과정을 새벽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 지역구가 바로 이 고향갑입니다. 기호 1번 문명순 후보, 기호 2번 이경환 후보, 기호 6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기호 7번 고평기 후보님, 마지막까지 공명 선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멋진 승부를 펼쳐주시기를 고향갑 유권자뿐만 아니라 고양시 시민들은 바라고 있으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총선에서 1,000표 이하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덕양구 고양을에 대한 판세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